네, 여러분, 나중에 아마 우리 허원순 위원이 미리 보는 환경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라고 봅니다만은, 내일자 기사에 이 환경산업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발 물러선 중국, 차 배터리 규제 조항을 삭제했다. LG화학, 삼성, SDI가 배터리 족쇄 풀리나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특별히 오늘 헤드라인 기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을 규제할 거다 어쩔 거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역 보복을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또 제가 칼럼도 쓰고. 그 경제나 무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애들 장난처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라는 것은 중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활적으로 자기 수출에 중요한 원부자재, 부품 이런 것들이다. 그 한국에서 수입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다시 재구성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중국이 섣불리 한국을 규제하게 되면 거기에다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만큼 중국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였고, 그 다음에 미국 사드를 배치하는 건 미군 부대죠. 그래서 소위 미국의 코트를 잘못 빼면 그야말로 미국이 무서운 그 징벌의 방망이를 들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소위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MES 라고 하는 지위 획득을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만일에 한국이 야 중국 너희들 곤란하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중국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만일에 MES로 국가가 지정되지 못하면 중국은 덤핑 규제를 받을 때 중국 자체가 내부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확정을 받아야 중국 내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서 덤핑을 매깁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국이 시장경제국이 아니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중국의 해당 종목은 다른 나라 가격과 비교해서 덤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덤핑이 되죠. 덤핑률이 더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무서운 안티덤핑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사활적 고리를 쥐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유럽, 일본, 미국 어디에도 MES 아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도 중국은 막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중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 자국 업체 배터리를 보호한다고 삼은 게 배터리만 인정하려고 배터리 규제, 모범 규준 인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의 LG화학과 삼성의 SDI의 족쇄 SDI로부터 수입을 안 하고 자국 업체를 육성하려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강하게 거부했거든요. 그 바로 철회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중국 이거 옛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경제보복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는 중국 언론들이 무식해서 제 마음대로 떠드는 겁니다. 그 무식해서 그래요, 걔들이. 그래서 그 뉴스가 오늘 내일 아침자로 나왔기에 그 뉴스를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정규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안 보시죠. 뉴스에 있고요. 장 박사하고는 19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06년입니까? 7년 전 한일 합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은 오늘 이자 생활자들의 안락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네, 박 대통령의 북한 언급이 있습니다. 상반기 세계 무역액이 2년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부쩍 경제민주화를 요즘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에 중국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우리은행 매각이 있고 스탠리 피셔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피셔는 연방 FRB 부총재입니다만은 사실 미국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미국 선거 얘기 모처럼 하나 읽고요. 한국 사람처럼 중국인도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책 안 읽으면 무식해지는데요. 네, 이 김나은 아나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시다. 8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을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북한 내 지도층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공론화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북한은 태공사의 탈북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테러 위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이 만일에 장난을 치면 이번에야말로 명백하게 응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굉장히 애는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 관련 서류를 좀 보자 해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북한에서 남쪽 정부에 보내는 서류에 반말로 적었다는 겁니다. 반말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만나자. 나와라. 이런 식으로 반말 찌꺼리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반말 찌꺼리를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보내는 문서로 바꾸는 데만 해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반말 찌꺼리로 공문이 왔다 갔다 내려온 공문이 완전히 알로 보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든 지금 태영호 공사 말고도 꽤 여러 명이 북한의 외교관 또는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최근 들어서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굉장히 큰 북한의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했던 모인사는 지금 3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이다. 원래 본인은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 미국은 불법 자금은 국고에서 압수하게 돼 있다고 해요. 법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것으로 해주는 이제 이런 문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뉴스. 상반기 한국의 세계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디지털 무역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14조 4,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세계무역액은 2014년 17조 2,76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7%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2년 연속 감소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로써 상반기 세계무역액은 2010년 상반기 13조 3,600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출도 급감해 71개 국가 중 4분의 3 국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한편 원화 가치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수출 회복 전환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프, 막대 그래프하고, 네, 이거. 근데 저는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달러로 환산한 교역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주요국들, 예를 들어 러시아, 뭐 남미, 또는 뭐 파운드화, 또는 유로, 엔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엔화도 마찬가지였죠. 2015년 이런 경우에는 2016년도 그렇고 최근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는 물량으로 따지면은 무역액 추이가 어떤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중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미국이 놀랍게도 2위예요.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홍콩, 이탈리아. 홍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보다는 뭐 엄청나게 많고요. 영국도 2천억 달러가 넘고, 대만이 이제 우리의 절반 조금 더 되고, 스위스 보세요. 그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스위스 조그만 나라 1,45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이 1조가 깨졌죠. 9,842억 달러.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민주화 조찬 강연회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빈부격차 심화로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으로는 사회 안정이 되지 않고 절대 경제의 효율과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시대에 빠진 사람들이 활력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진 자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풍토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난 후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민주화라는 말부터 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네, 김종인 씨한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늘 저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옥죄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거다. 또 가진 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반대하나요? 경제민주화에 그런 것을 경제민주화라 그러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정권시장 제도만 놓고 보자면 대주주를 차별하는 정책들이 무더기입니다. 지금 가진 자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 다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종인 의원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오히려 대주주를 차별하는 그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이. 근데 김종인 씨에게 그 경제민주화가 뭐냐 그럼 늘 어떤 노마티브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떠들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무엇이 경제민주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김종인 씨도. 그리고 어쩌다 법안 내는 거 보면은 경제민주화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오히려 다른 것을 같게 막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이런 불이한, 부정의한 그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를 지금 계속 떠들고 있거나 이제 전당대회
하고 나면 이제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계속 경제민주화를 최근에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자기의 또 다른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뭔가 포석을 까는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참 연세를 생각하실 때도 되었는데 그렇군요. 다음 뉴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과 석탄 등의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0개 공급 측 개혁 감찰조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각 지방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감찰조는 중국 전역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철강, 석탄 등의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산 능력 감축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발개위가 이처럼 감찰조 투입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각 철강, 석탄 산업의 생산 능력 감축이 정부의 목표치 대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발개위는 철강 및 석탄 부분에서 생산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감축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 현재 철강 생산 감축량은 2,130만 톤으로 집계됩니다. 올해 중국의 철강 부문의 목표 생산 감축량은 4,500만 톤인데 7월 말까지 연 감축 목표의 47%를 달성했습니다. 석탄 부분에서는 1월부터 7월까지 9,500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 부문의 올해 목표 생산 감축량은 2억 5천만 톤으로 7월 말까지 38%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시진핑 대 리커창의 권력 투쟁이기도 합니다. 리커창이 온전 구조조정을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주장인 반면에 시진핑은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대로 엄격하게 몰아붙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대 리커창의 권력투쟁도 아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내년인데요. 내년에 시진핑이 일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올지 실제로 지금 중국 안에서 더 위험한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권력투쟁과 함께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져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될. 그래서 한중간에 사드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면 우리가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드 문제보다는 내부의 구조조정 문제로 더 급하겠지요. 열심히 하세요 하고 우리가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중국 뉴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뉴스. 우리은행이 5번째 민영화 도전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확정하고 24일까지 매각 공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매각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과점주주 매각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가운데 30%를 투자자 1인당 4에서 8%씩 쪼개 파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제125차 정례회를 열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사진에서 맨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이 공자금관리위원회 윤창현 위원장이시죠. 네, 이분입니다. 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민영화 3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3원칙은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사업 발전의 기여입니다. 우리은행은 총 12조 8천억 원의 출자출연을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16년간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효 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매각 즉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이 해지됩니다. 또 과점주주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율 경영이 보장될 방침입니다. 네, 글쎄요. 민영화 3원칙 조기에 민영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며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게 있을까요? 방법이나 프라이스나 그렇습니다. 가격이 전부는 아닌데 이 사실 상당히 모순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우리 은행 매각한다면서 또 재벌들한테 돈 내라고 강제 할당시킬 것 아닌가. 그러면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을 재벌에 주면 되나 하고 비판할 거고, 돈 뺏기는 재벌은 재벌대로 입이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웃기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중국에 안방보험이 들어온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매각 문제도 상당히 짜릿한 구경거리가 있는 건수입니다. 다음 뉴스. 스탠리 피셔 미국 패드 부의장이 어제 콜로라도 연설에서 고용과 물가 등의 목표치가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까지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2개월 연속 25만 개 이상 증가했고 실업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7월에 1.6%를 기록해 목표치인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셔는 미국 경제가 6개의 과속방지턱을 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과속턱은 그리스 부채 위기, 강달러, 중국 환율 정책, 금융시장 혼란, 5월 고용 쇼크, 브렉시트 투표를 의미합니다. 피셔는 단기 전망에서 나는 긍정론자라고 표현했지만 장기 전망에서는 3분기 연속 생산성 하락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피셔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인프라 및 교육 투자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과감한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규제 완화를 스탠리 피셔는 요구하고 있군요. 브렉시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속턱, 그리스 부채 위기, 강달러, 중국 환율, 금융시장 혼란, 5월 달에 고용 쇼크,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 해드렸듯이 7월 달에 소매 매출이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것이 아주 좋게 나와서 그래서 브렉시트 서프라이즈가 되었는데 한 8월, 9월 이렇게 통계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브렉시트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민주와 공화 양당의 후보 대신 제3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ABC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제3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네티즌 213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게리 존슨과 질 스타인 등 제3후보에 더해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찍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0%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45%는 클린턴을 절대로 뽑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당의 존슨과 녹색당의 스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비율은 각각 32%와 23%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존슨과 스타인은 각각 8%와 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선은 과거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제3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참 찍지 않겠다. 트럼프 50%, 클린턴 45%, 참 역대급 혐오감들이 높아지고 있군요. 다음 뉴스. 중국 주요 대도시에 있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이 영업 상황의 악화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책과 온라인 서점 등장 등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하이 등의 일부 대형 서점들의 경우 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 중 실제로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칩니다.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고른 뒤 온라인에서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인들의 독서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성인들 중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이 비중이 16%에 그쳤고 한국은 최근 발표된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0명 중 3명이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독서량은 연평균 9.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성인들의 60%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성인 중에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은 40%. 한국은 30%군요. 중국은 40%, 한국은 30%가 성인,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독일은 성인의 60%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을 읽는다. 참. 저는 이번 달에는 8월 달 들어서는 한 지금 대여섯 권 읽은 것 같아요. 이달 8월 달. 저는 좀 이 스킵을 해가면서 빨리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다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요점 정리식으로 읽습니다. 근데 중국은 성인의 40%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우리나라는 30%. 이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CNN에 아주 흥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미국보다 임금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건 미니멈 웨이지입니다. 최저임금. 미국이 7.25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만 쭉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오스트랄리아, 호주가 15달러, 14.98. 그 다음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지움, 뉴질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랜드 이런 나라들이 잘 사네요. 유나이티드 킹덤, 캐나다, USA. 근데 실제 연소득, 연평균 소득으로 한번 볼까요? 캐나다, 벨지움이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랄리아, 호주가 최저임금은 가장 높았습니다만은 평균 임금은 뚝 떨어집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란드, 프랑스는 어디로 갔죠? 예, 이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도 이 밑으로 쳐져 버렸습니다. 그죠? 미니멈 웨이지에서 있었는데 에버리지 애니얼 웨이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최저임금하고 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높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룩셈부르크는 뭐 최저임금도 높습니다만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벨지움,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뭐 뉴질랜드도 밑으로 쳐져 버리고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하고 실제로 받는 연평균 웨이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오늘 지식의 하나, 필린이라고 할까요? 한 조각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보시고 장 박사 만나겠습니다. 빛 속에 숨은 컬러, 어둠 속에 숨은 디테일까지 10억 분의 1 단위로 정교하게 재현하는 퀀텀닷 초밀도 화질. 이제 화질의 단위가 바뀝니다. 삼성 SUHD TV.